안녕하세요. 저는 외교부 영사안전국 제1국민보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의빈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세종문화 아카데미 한국문화 전문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현지에 체류하실 수 있도록 제1국민보호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강의는 3가지 정도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하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 환경을 가지고 외교부가 정책을 펴고 있는지, 또 그 업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전개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화 전문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그 제도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이 업무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영사조력의 수요가 더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점점 더 우리 국민이 더 대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위난과 대형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 환경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1국민 보호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영사조력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신전염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몽키폭스라는 것이 이제 남아공을 중심으로 많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러할 때에 전염병을 대응하는 수요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또 엔데믹 이후에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 나가는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22년도부터 23년도 사이에는 3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우리 국민이 해외로 나가는 출국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요. 그것 때문인지 사건, 사고 발생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는데 그 유형의 경우에는 살인이나 납치 같은 범죄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태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마약 사범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수습의 장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 또는 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그런 폭력적 극단주의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는 유럽 등지에서 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테러 확산이 많이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국가 내부에 있는 정정불안 사태가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3월에 IT에서 정정불안 사태가 발생을 해서 이후에 우리가 신속대응팀을 파견해서 우리 국민을 구출해 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이나 쓰나미, 또 최근에 있었던 멕시코 등지의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도 빈발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그 유형별로 대응해야 되는지 종류별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작년에 있었던 우리 국민에게 위난 대형 사건, 사고 사례들이 매월 한 가지 이상씩 발생했을 정도로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12월에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중에서도 나이지리아에서 우리 국민이 피랍돼서 나이지리아 당국과 대사관을 모두 가용 채널로 활용하면서 우리 국민이 17일 만에 무사귀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 보호를 어느 정도로 외교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중요성에 따라서 어떻게 정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가장 먼저는 2021년 1월 16일에 이 영사조력법이라는 것을 법제화했습니다. 이 헌법 제2조 2항에는 우리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해서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설정을 해놨었는데, 이것을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어떤 시행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시행을 할지에 대해서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가 이것을 수년간의 입법 과정을 거쳐서 21년도에 드디어 이제 시행 규칙까지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 법제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재외국민 보호에 대해서 어떤 국민적으로 요구하고 기대 수준이 상승한 바에 따라서 양질의 재외국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 법제화를 통해서 정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자면, 가장 먼저는 그 컨트롤 타워로서 24시간 또 365일 쉬지 않고 우리 국민이 관련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해외안전 상황실이 지난 6월에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강화가 됐는데요. 교대팀을 통해서 신속하게 그 사건, 사고 발생 시에 초동 대응하고, 또 유관 부처들과 초동 대응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하고,
또 어떻게 분담을 해서 그 사건 사고를 대응할지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공관에 직접 연락을 해서 어떤 그 사건 사고에 우리 국민이 관련되어 있는지, 또 이에 대해서 신고 들어온 우리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예를 들을 수 있는 것은 그 재공간의 해외 안전 담당 영사를 증원하는 것입니다. 해외 안전 담당 영사뿐만 아니라 영서협력원이나 또 명예영사 같은 제도들이 있는데, 가장 크게 이 사건 사고만을 담당하는 영사를 둠으로써 조금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사건 사고를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는 사실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 급증하는 영사조력 수요와 다른 선진국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도 더 많은 조력을 할 수 있도록 재국민보호 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력해서 영사조력법을 법제화했을 때 이것을 시행하는 것의 의의와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사건 사고 유형별로 국가가 제공해야 되는 영사조력의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하고 또 그 법적 의미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제화 이전에 우리 외교부가 운영하고 있었던 그 재외국민보호 제도를 조금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서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영사조력법이 가지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는 이 국가가 이 영사조력을 무제한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와 그 개인의 자기책임 원칙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도 영사조력법의 시행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사조력법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살펴보면 재외국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정의를 따지자면 이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 또 방문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 영사조력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네, 다음은 우리 재외국민이 영사조력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원칙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규 준수의 원칙입니다.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와 우리나라 사이에 체결하고 있는 조약 또는 적용되는 국제 법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또 그 국가가 하고 있는 그 법이나 법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국가 안에서도 지역별로 제도나 문화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를 해서 우리 국민이 체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보충성의 원칙인데요. 우선적으로는 재외국민이 스스로 또는 가족 등 연고자의 지원을 받아서 사건 사고를 스스로 먼저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원칙이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 우리 국가가 나서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네 번째로는 형평성의 원칙인데요. 국민별로 어떤 국민에게는 그 보호의 수준을 좀 높게 보호를 해주고 어떤 국민의 경우에는 보호가 적절하지 않은 수준에 되면은 그게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국민에 대해서 공평한 수준의 재국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의 자기분담 원칙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민은 스스로 먼저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또는 연고자로부터도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때, 그런 무자력 상태일 때 우리 국가가 나서서 군 수송기를 투입하는 등의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영사조력법은 그 어떤 경우에 어떤 종류의 영사조력을 할 수 있는지 크게 6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국민이 그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체포, 구금, 수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관이나 본부는 우리 국민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수사와 재판 과정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굉장히 열심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변호인 조력 또는 통역인의 통역 서비스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와 통역인 명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그 현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안내드리고,
또 그 범죄에 대한 수사 과정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범죄 중에 절도 이외에 상해 같은 범죄가 발생을 하면 그 의료기관 정보도 제공을 함으로써 현지에서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지에서 질병 등의 사유로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 있는 연고자에게 그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또 그 사안이 어떻게 발생한 사안인지 조사를 하면서 동시에 그 장례나 시신 처리 절차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미성년자나 환자가 현지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연고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를 하고 또 그 현지에 있는 미성년자와 환자에게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실종되는 사안인데요. 이 경우에는 우리 공관이 그 관계기관에 수소문을 해서 소재 파악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 파악을 한 뒤에는 우리 본부에 보고를 하고 또 연고자에게 알려주는 방향으로 이 실종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현지에서 해외 위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일단 이 위난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 관할 지역에 안전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SMS 안전 정보를 문자로 드리거나 또 우리 공관이 카카오톡 같은 단체방을 통해서 우리 비상 연락망도 관리하면서 우리 국민이 그 위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 해외 위난 상황이 너무나 대형이고 현지에서 대응하기가 어려우면 우리 본부는 신속 대응팀을 파견을 해서 군 수송기 같은 이동 수단을 투입을 해서 우리 국민을 신속하게 국내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영사조력 법령 정보 메뉴에서 참고하실 수 있는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또 어떤 도움은 드리기 어려운지에 대한 구분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원칙에 따라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을 테지만 일반적으로는 영사 서비스와 영사 조력에 그 국한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이 홈페이지를 좀 자세하게 들여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1차 기본계획은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영사조력법 7조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이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 비전은 우리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재외국민보호 인류국가가 되는 것이 비전입니다. 이 정책 목표들에 따라서 향후 2026년부터 30년까지 2차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예정이고 점점 더 강화되는 우리 국민 보호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중점 과제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요. 우리 국민이 해외에 체류하고 방문하는 동안에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또 발생한 사건, 사고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그때 이용할 수 있는 외교부가 마련한 여러 제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외교부가 마련한 제도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들을 일목요연하게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홈페이지인데요. 이 영사.go.kr이라는 홈페이지입니다. 영사 서비스와 영사 조력을 제공한다라고 생각하면 영사가 외우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이 홈페이지에 하나하나 뜯어보시면 이 다음에 나오는 그 예방하는 시스템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홈페이지에 보면은 가장 크게 지도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 지도를 통해서 가장 처음에 알 수 있는 것은 이 국가를 방문을 하기가 안전한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로는 왼쪽에 여행 경보가 조정되어 있다라는 탭이 있는데 이 여행 경보를 상하반기 한 번씩 조정을 하면서 이 나라가 안전한지 또는 이제 다니기가 조금 불안정한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이제 가장 처음에 알 수 있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운데 있는 안전공지인데요. 그때그때 발생하는 그 안전 유의사항에 대해서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위에 있는 그 검색 탭에 그 국가의 이름을 검색을 하면 우리 국가
그 안전 정보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고, 또 우리 국가 그 대사관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안전여행 길잡이라는 탭을 최근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 안전여행 길잡이에 보면은 어떤 사건, 사고 유형이 그 나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또 그 사건,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는 요령은 무엇인지, 또 긴급 전화번호는 무엇인지를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가장 먼저 여행하시기 전에, 그 국가를 방문하기 전에 이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와 그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대사관 홈페이지를 두 가지를 먼저 보고 가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해외 안전여행 방송인데요. 이 가운데 보시면 사실 제가 촬영하고 있는 YTN 해외 안전여행이 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월 60회 송출을 하고 있는데, 여행 경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는 이제 어떻게 해외 안전여행을 할 수 있는지, 안전하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이런 YTN 해외 안전여행 정보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YTN뿐만 아니라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유튜브에도 업로드되고 있으니 좀 잘 지켜봐 주시고, 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일보의 해외 선교 성지순례 안전기상도라는 이름으로 기고를 하고 있는데요. 출국 전에 이러한 기고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정보를 좀 미리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여행경보제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행경보는 상하반기 한 번씩 조정이 되는데요. 여행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국가는 사실 가장 안전한 국가이고,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여행경보를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단계는 남색입니다. 이 청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은 여행을 하기는 나쁘지는 않은데, 우리나라나 다른 국내 대도시 안전한 곳보다는 조금 절도와 같은 치안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발령을 하니까요. 신변 안전의 위험 요인을 미리 숙지하고 대비한다면 안전에 큰 무리는 없는 정도의 경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란색, 황색 경보인데요.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은 정도의 치안 수준일 때 발령을 합니다. 남색 경보보다는 조금 더 위험하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여행을 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신변 안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빨간색 적색 경보인데요. 이 경우에는 조금 정정불안이나 내전 등의 위협이 있을 때, 좀 더 위험이 좀 코앞에 닥쳐 있을 때 출국 권고를 내리는 경보입니다. 가급적이면은 이 국가로 여행을 하는 것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고, 또 현재 체류 중일 때도 기묘한 용무가 아닌 한 가급적이면 출국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 2, 3단계의 경우에는 여행을 가급적이면 주의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권고적인 효력인 반면에, 네 번째로 말씀드린 이 검정색 흑색 경보의 경우에는 여행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여행 경보인데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이 발생한 국가, 또는 최근에 발령한 바와 같이 IT 같은 정정불안이 있어서 우리 국민이 입국하는 순간부터 그 안전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수준인,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협이 있을 때 이 여행 금지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예정하고 있는 사람은 이 여행이 자체가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를 해야 하고, 현재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즉시 철수 또는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여행 금지가 발령된 국가에 여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인 사유에 의해서 예외적 여권 사용을 허용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고, 일반적인 사유에 의해서는 여행 금지 국가에 여행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있는 아주 90일의 단기적으로 발령하는 특별여행주의보가 있는데요. 현재는 러시아나 남아공 등 같은 국가의 특별여행주의보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주의 깊은 여행 관련 유의사항이 있을 때 발령을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하거나, 또 현재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자신의 신변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러한 여행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홈페이지 지도에서 그 국가마다 이렇게 색깔을 구분해서 칠해 놓고 있는데 그 칠해 놓은 그 색깔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여행을 가시기 전에 가급적이면 이 어떤 정보가 발령되어 있는지도 살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외교부가 출시한 해외 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인데요. 모바일에 이 해외 안전여행 어플을 깔면 여행 일정이나 비상연락처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그 사용자의 동의에 따라서 이런 위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재 파악도 가능합니다. 또 그 소재를 파악을 했을 때 본인의 동의 하에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위치 정보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어플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장 그 최신의 안전 정보도 푸시 알림을 통해서 그 여행 중인 국가에서 최신 안전 정보도 계속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 로밍뿐만 아니라 유심칩을 구입해서 가신 경우에도 이 앱을 깔면 안전 정보는 수신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로밍했을 때 좀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이 어플리케이션 안전정보 푸시 알림뿐만 아니라 안전문자 SMS도 발송하고 있는데요. 그 현지 국가에 입국하는 순간 그 통신사에 연결이 되는 순간에 안전문자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문자의 경우에는 최근에 신설한 그 해외 안전여행 정보 안전여행 길잡이 그 대사관에서 등록하고 있는 그 안전여행 길잡이 한 링크로 이게 URL을 같이 발송드리고 있어서 입국하는 순간에 어떤 것에 유의하면 좋을지 또 그 공간의 긴급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이 조금 더 잘 알고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이경규 씨뿐만 아니라 다른 인플루언서들도 활용해서 어떤 컨텐츠를 개발할지 굉장히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아시아나 보딩패스 후면 광고나 인천공항 터미널 스크린 광고나 이런 버스에서 볼 수 있는 스크린 광고 등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니 이러한 홍보 수단을 통해서 어떤 제도가 있는지 좀 사전에 열심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는 제2국민보호제도 중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영사콜센터를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건,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긴급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영사콜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이 영사콜센터 번호로 바로 전화를 하셔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신고하시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영사콜센터 전화는 사실은 이렇게 전화하면 전화 비용이 들 수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 무료로 전화할 수 있도록 영사콜센터 무료전화 앱도 출시하였습니다. 이 영사콜센터 무료전화 앱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사건, 사고 접수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앱을 먼저 깔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사콜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 중에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7개 국어로 통역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이제 지갑이나 여권 같은 것을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신속 해외 송금도 안내드리고 있고 또 어떻게 안전하게 그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그 영사콜센터가 제공하고 있는 통역 서비스는 7개 국어인데요. 일단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입니다. 베트남은 워낙 우리 국민이 많이 여행을 가시는 곳이라서 좀 특별하게 더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통역이 지원한 경우에는 사실 그 초기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급한 경우에 이 통역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건, 사고 현장에서 그 경찰에 신고하거나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을 모르실 때 또 그 상황을 우리가 파악하고
어떻게 긴급 대피하기를 안내를 드리고자 할 때, 또 응급실이나 그 비상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안내 드릴 때 이런 초기 대응을 위해서 통역 서비스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금 지난 다음에는 통역 지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유는 이제 다른 국민이 그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응하기가 좀 수월해야 하기 때문에인데요. 이러한 때는 그 제 공간에서 통역 명단을 제공을 하니 그 통역인 명단 중에서 한 분께 이제 요청을 드리면 그 좀 장기화되고 있는 그 사건 사고 대응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찰의 진술이나 조서를 작성하는 등 그 수사 재판 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을 때, 또는 이제 그 진료를 받거나 우리 국민이 국내로 이송해야 하는 그런 의료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을 때는 이러한 통역인을 통해서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당연하지만 사적인 업무이거나 어떤 민사상의 분쟁이나 어떤 불법 행위를 도움을 요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통역 서비스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7가지 국어 이외에 다른 국어로 외국어로 통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BBB 코리아라는 자원봉사단체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개 언어, 좀 폭넓은 언어들을 이용하실 수 있고 24시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영사 콜센터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자원봉사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응급 의료 상담 서비스도 이제 소방청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전화번호 또는 카카오톡에 소방청 응급 의료 상담 서비스를 검색하셔서 이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사콜센터 무료 전화 앱도 있는데요. 아까 그 3210의 영사번호로 전화를 하는 경우에 국제전화가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료로 이 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앱도 출시하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바일 메신저로도 이제 상담이 가능해졌는데요.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라인, 또 중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챗을 기반으로 무료 상담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잘 제공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 민원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 위치를 확인하고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위치정보 시스템도 점차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 제공을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 신속대응팀 파견이라는 것입니다. 해외 재난 발생이 좀 현저하게 우려가 되고 있거나 이미 이 위험이 굉장히 큰 경우에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또 우리나라로 긴급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본부에 이 예비 대상자를 미리 선정을 하거나 또는 그 현지 인근 지역의 공관 근무자 중에서 이 업무를 할 수 있고 또 근무 경력이 있거나 그 국가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등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예비 대상자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속대응팀은 사건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구성해서 현장에 파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막상 이 사건 사고가 닥쳤을 때 신속대응팀을 바로 파견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연 4회 정도 훈련도 같이 하고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졌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수단 프라미스 사태 때 수단 정정불안 사태 때 프라미스 작전을 통해서 우리 국민을 철수하였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우리 국민을 철수하는 것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나 올해 7월, 8월에 있을 파리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임시영사 사무소를 차리는 등 신속대응팀을 미리 파견을 해서 더 많이 그 영사조력 수요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우리 국민을 현지에서 더 많이 잘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대응팀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IT 철수하는 국민을 13명 지원을 한 신속대응팀 파견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급박하지 않은 경우에 좀 간단하게는 지갑을 도난당하거나 또는 이제 지갑을 분실하셨을 경우에 그 현지에서 체류하는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국내 연구자로부터 이 영사 콜센터와 현지 공관을 통해서 경비를 송금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 신청자가 그 국가의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이 긴급 경비를 신청을 하면 그 공관이 외교부 영사 콜센터로 이것을 보고를 하고 또 우리 국내의 연구자에게 이것을 통보를 해서 얼마를 입금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입금을 한 다음에는 입금했다고 현지에 있는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 우리 공관에 알려주고 그걸 이 현지에서 인출을 해서 신청자에게 지급을 하도록 이런 송금 서비스도 마련을 해놓고 있으니까요. 혹시 현지에서 소매치기나 절도를 당하신 경우에는 이런 신속해 송금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좀 장기 체류하시는 경우에 좀 적합한 제도이기는 한데 현지에서 어떤 그 강력 사건이나 형사소송 절차를 밟거나 또 경제나 이런 관련 민사소송을 밟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현지의 법을 잘 아는 현지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서 이 사건 사고 관련 법률을 좀 잘 이해하고 어떤 그 변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자문하는 그런 서비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률 전문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관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니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형사 또는 민사 소송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 경우 이런 법률 전문가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긴급지원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에 처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또 그 무자력자인 경우에 긴급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그 가장 첫 번째 요건이라고 하면 그 무자력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력으로 그 사건 사고를 수습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장애가 있거나 또는 부상을 당해서 이 근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거나 근로를 할 수 있는 비자를 취득하지 못해서 주재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또 파악할 수 있는 금융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 무자력자로 판명을 해서 경제적으로 좀 긴급지원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은 그 가족이나 친구 등 연고자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그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긴급지원비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긴급지원비는 그 관련 지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상한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 상한 하에서 이 긴급지원비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건, 사고를 대응하는 인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공간이 있는 국가가 있고 공간이 설치되지 않은 국가가 있으며 또 지역별로 그 공간이 상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외교부가 영사협력원을 위촉을 해서 그 공간으로부터 멀거나 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사협력원들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사협력원들은 체류국에서 3년 이상 거주를 해서 현지 사정이 굉장히 밝은 경우 또 이러한 그 사건 사고 대응에 열심히 하겠다라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을 위촉을 해서 신속하게 현지에서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영사협력원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외국인도 조건부로 위촉을 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우리 공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영사협력원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3월 말에도 10명 영사협력원을 더 위촉을 해서 예를 들어 베트남의 박린 박장성 같은 경우에 하노이로부터 멀지만 우리 국민이 원격지에서 즉각적으로 영사 조력을 제공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사건, 사고 예방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공관에 알려주시면 공관은 즉시 본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드린 그 해외 안전 상황실을 통해서 우리 본부가 바로 그 사건, 사고의 발생 상황을 알고 또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더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간에 지침도 주고 있고 어떤 종류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또 어느 만큼 어느 숫자의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을 해서 후송할 수 있는 병원을 직접 방문한다거나라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필요시에는 공관장을 포함해서 공관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방문을 하고 있고요. 또 언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관과 본부가 일원화되어서 언론에 대응할 수 있는 프레스 가이드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의 유가족 또는 현지에 있는 우리 가족과 접촉을 해서 어떻게 이 사건, 사고를 대응해 나갈지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민원 전화를 주시면 이 민원 응대는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요. 공관에는 일반적인 영사 전화뿐만 아니라 비상 연락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긴급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공관도 24시간 응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이 현지에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그 단체 카톡방 등 이제 비상 연락망을 늘 현행화를 하고 있어서 이 업데이트된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가끔은 모의 훈련도 실시하고 있고 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응 지침 같은 것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본부는 매뉴얼도 같이 정비를 하고 있어서 공관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침을 늘 현행화하고 있고 또 우리 주재국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관계 부처와도 네트워크를 구축을 함으로써 좀 더 유기적으로 우리 국민의 피해를 대응하는 것에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전정보들을 전파를 함으로써 어떻게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안전하게 체류하시다가 귀국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전파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마련되어 있는 법령과 지침 등을 숙지를 해서 우리 공관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안정화된 영사조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출국하는 순간부터 안전하게 귀국하는 순간까지 영사 조력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해외여행 체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한 촘촘하고 안전한 보호망을 더 구축하고 더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전하게 해외에 체류하실 수 있도록 현지 법률과 또 유사시에 적절한 대처 요령을 숙지하셔서 우리 공관이나 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관에서도 이런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서 많은 안전정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 또 간담회나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긴급 상황이 발생하셨을 때는 외교부나 공관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말씀드린 예방 대응 시스템을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종문화 아카데미 한국문화 전문가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방 대응 요령을 숙지하셔서 안전하게 현지에 체류하다가 안전하게 귀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